started. 예, Good 시작해 morning.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는 저녁 시간이겠네요. 예, GW 한국학연구소 GWIX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김현우 부소장이고요. 오늘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북한 경제학 포럼 패널 디스커션에 오신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대 평화연구원과 저희가 공동으로 오늘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동시통역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구본 모양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영어나 한국어로 설정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지수 GWIX 원장님과 그리고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개회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원장님. I'm Jisoo Kim, as introduced 네, earlier.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수 GW 한국학연구소장입니다. 저는 우선 오늘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수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스피커분들께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행사를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오늘 추진위원회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리첼 트레님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 포인트 디스커션을 가능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행사를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이 시기에 이 제재가 4월 말에 이렇게 거부권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시기를 우리가 미처 예상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디스커션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여지 없이 이제 마이크를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는 굿모닝입니다. 한국에는 굿나잇, 굿이브닝이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범수이고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GWIX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화통일연구원은 저희는 2006년 4월에 만들어졌고요. 다양한 세미나를 함께 왔습니다. 세미나, 포럼, 워크샵,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GWIX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3차 웨비나를 하고 있고요. 제재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비토권을 행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4월 말이면 더 이상 운영을 하게 되지 않죠. 일주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 조치라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사례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가 진정으로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따라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 오늘 웨비나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지수 원장님께 그리고 김현호 부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WIX 모든 분들께서 오늘 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 코디네이션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신 황 선생님, 이종민 선생님, 그리고 이상숙 교수님, 그리고 에릭 선생님께 모두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사분들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연사들을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이벤트 부고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각각 연사의 바이오그래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요, 젠더 황이고요. 프로히비티드 트랜잭션의 출간인이고요.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지정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금융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 그리고 HSBC, 홍콩 금융 분석팀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파고 이런 쪽과도 함께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수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도 교편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경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가셨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통일 관련해가지고 자문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종민 박사님입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에 조인하기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릭 펜턴 폴크. 예, 영국에서 일하셨었죠. 30년 동안 외교라든지 아니면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을 떠나신 다음에 이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전문 패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었고요. 그러다가 2년 동안 근무하시고 현재는 물러나신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어떤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가, 제재 조치에 대한 위반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GW 한국학연구소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분들께 제가 오늘 패널리스트로 초빙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젠달 황이고는 저는 뱅킹과 자금 세탁 방지 분야에서 전문가이고요. 또 인텔리전스 팀에서도 두 개의 국제은행에서 현재 미국과 홍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제재 관련 그리고 확산 금융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지된 거래라는 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publish도 했고요. 또 북한의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작은 거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와 현재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공산 독재주의에서는 우리 환경을 보면 이 제재가 직접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를 타개할지에 대해서 이 국가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 제재는 평양과 북한과 이제 러시아의 무역의 제재를 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 하며 러시아가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거부권을 진행을 했고 이런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는 일주일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까요? 러시아와 북한은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9년 4월에 첫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보다 종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3,400만 달러의 무역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북한의 총 무역의 9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 사이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많이 활약을 했고요. 북한의 여러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세 개의 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으로 밀 자금을 많이 발송했습니다.
배럴당 5억 배럴이 만큼의 석유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또 패널리스트의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의 은행 관료들은 러시아의 대외적으로 자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So I think, 북한의 대외 according to 근로자들이 official, 해외에 Russian 계속 government numbers, 보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in December of 2018, there were about 2018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with valid work permits in Russia. 대략 12,000명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을 했고요. 대략 5만 명의 북한 근무자들이 러시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받고 건설과 물류 등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러시아에서 보고하기를 북한에서는 대략 노동자 숫자가 1,000명 정도로 줄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모스크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안 27을 따른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을 북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러시아는 2만 7천 명의 학생들과 비자를 발급했는데요. 유엔에서 제재한 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북한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만들고 평양으로 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김 푸틴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모스크바에서는 여전히 국제 제재를 기술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이 뒷구멍, 그 루프홀을 통해서 계속해서 빈틈을 공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략 2개월 뒤쯤,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 하노이 회담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성명이 진행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혹은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 북한은 유엔 제재를 2016년 이후부터 있어왔던 평양, 북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광물과 여러 석유, 무역 등등에 대한 제재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현재 이란이 JCPOA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제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업체와 은행들은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역이나 대치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 트럼프 회담에서 실질적인 열매는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김 푸틴 회담은 좀 보다 실질적인 회담이었다기보단 상징적인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재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 내로의 유입을 모두 막게 됩니다. 2019년 2020년 때부터 러시아와 중국으로 노동자들이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러시아에서 보도하긴 500명의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북한이 국경을 두 방향 모두로 막았다고 했지만 러시아에서 7,000명의 학생들과 근로자들과 관광객들이 카테고리와 범주화되지 않은 이동해왔던 것이 감지가 됐습니다.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두 국가 사이의 명시적인 부분을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의 연결고리가 계속 끊어지고는 있지만 그 제재가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2월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들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해 9월에 로켓과 여러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배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미국과 서방국들과의 비핵화에 대한 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북한에게 있어서 상당히 지정학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러시아는 전 세계 다른 서방국들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지고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거리를 둠으로써 서방국들과 연결고리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제 이를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무기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식품을 받고 석유를 받는 대가로 무기를 러시아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회의 때 김과 푸틴이 만났을 때 그리고 2023년에 보다 결실이 있었는데요. 그 회의에서 시점 당시의 위성 사진을 보면 국경 사이에 자동차가 왔다 갔다 했던 위성을 보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했던 데이터가 잡힙니다.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38 노스나 여러 가지 패널, 엑스포트 등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차량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와 기술과 무기의 무역은 실질적으로 금융적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계속해서 무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에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발표하기를 모스크바에서는 1천만 달러의 동결된 자금 중 900만 달러의 자금을 통해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이었는지, 왜 어떤 일부 자금이 공제가 되지 않고 풀렸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한 펀드 기업에서 러시아의 은행에서 은행을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긴밀한 사이에 있는 이 은행 자금줄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마도 점점 이런 은행 부분에서의 제재를 살살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서방국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뱅킹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데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은행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행동을 북한의 펀드 기업들과 동남아시아 측을 살펴보면 미국이 중국의 여러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은행들에서 디리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업들은 중국의 본토 기업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서방국들의 제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들과 은행들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기술과 여러 전쟁 물자들을 러시아로 발송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또 시스템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북한의 펀드 기업들은 예를 들면 홍콩에 은행 계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좌는 닫힐 수는 있겠지만요. 이는 그저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계좌가 닫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홍콩의 은행들이
디리스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액수를 이 국가들로 송금할 때 비자를 묶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들은 현재 금융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역사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놀라운 바는 아닙니다. 즉 러시아가 현재 유엔 패널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이 and by Moscow. 제재 But I think a very authoritative voice is going to be 아. lost next week. The panel's 제재에 report. 대해서 다음 주에 상당히 권위가 잃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일했을 당시 그대 동료들은 전 세계 동료들은 그 당시 이 입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은행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유엔에서 제재를 받지 않은 은행들, EU에서 제재를 받지 않은 곳들도 북한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많은 것입니다. 북한은 이 패널을 닫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은밀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정학 위기에서의 제재를 서로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따가 디스커션 섹션에서 추가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단님 종합적인 오버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둘러싼 외교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이상수 교수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다 혼자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볼륨이 아직도 꺼져 있습니다. 네. Okay. Yeah. Uh, Hello everyone. Good 예, morn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night. 굿모닝, 굿나잇으로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석이고요. 저 국립외교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지수 소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빅스 측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평화통일연구원의 김범수 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연우 교수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건데요. 중국이 충분히 협조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제재 조치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제재 조치라는 것도 어쨌거나 정치적인 수단인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마가렛 피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재 조치를 받았던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74%가 전제주의적인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 조치 자체가 효율성이 지난 30년간 매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랠리 라운드 플래그 이펙트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집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재 조치가 있게 되면은요. 전제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이렇게 집결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흑기사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에게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흑기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북한 경제 전문가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올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 부푼 최고인민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래 수익금이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가 기업 이득금입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더라도 밑쪽에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업틱으로 꺾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예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수입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지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북한이 계속해서 예산 수입과 예산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재 외환 환율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2019년 10월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달러 비교해 봤을 때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11월을 보면은 꽤나 안정화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원화와 그리고 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게 되면은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500에서 그리고 2023년 쪽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8,300원대로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밀가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쌀,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옥수수입니다. 밀가루를 제외하게 되면은 쌀과 옥수수의 가격은 코로나 시절에도 꽤나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이 어떻게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중국이 거의 교역의 90%를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중 교역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2년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을 보시게 되면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재 조치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꽤나 잘 따라갔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량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나중에 또 교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의 교역을 보게 되면은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 전문 패널 리포트에 따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100만에서 150만 배럴의 석유가 수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리고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북한 사이버 공격으로 7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이 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UN 북한 경제 제재 조치에 잘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을 보게 되면은 근데 밀무역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럭셔리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 해상 교역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와 관광에 대해서 협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왕여춘과 그리고 북한의 이종길 과학기술위원장과 그리고 중국의 대사가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왕릉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제주의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흑기사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흑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흑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의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국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활동 등이 제일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IT 근로자가 사이버 레이버 네트워크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북중 경제 관계는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협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흑기사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박사님께 북한 경제 제재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주실 건데요. 네,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공유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 경제 제재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서 제가 공유하는 관점은 먼저 저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은행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제재 시기에서의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를 보시면요. 북한 경제는 두 가지 외부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재 그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두 개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GDP는 정말 한 계단 내려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실질 GDP로 하면 1.5%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고 이후 2022년 당시 상당한 타격이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업과 중공업이
가장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서 1위와 2위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부 수요와 무역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경공업과 서비스 섹터 또한 국경 폐쇄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제재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similar results. For example, Gimet all 2020. 현실 결과를 보면 2023년에 김 해덜 자료를 보면요. 제재는 북한의 제조업 산출량을 12.9% 감소시켰고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3년 기밀 리서치를 보면요.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25% 감소를 했고 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과 16년 사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북한의 통화 무역입니다. 제재는 수입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2017년과 19년 사이에 20억 달러만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외 무역 보유고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재 전에는 북한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했는데요. 팩터 인컴과 통화, 이체, 그리고 서비스와 자본에서 있었는데 상당한 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요. 팬데믹 이후의 회복은 대중무역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2023년에 대중무역은 2배가 넘게 상승해 미국 달러 기준으로 23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수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78%가량의 수준입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요. 북한의 대중무역의 주요 물품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작은 제품들이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17억 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제품을 무역합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 물품들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를테면 원자재나 플라스틱 등등으로 나뉩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로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무역 활동량은 2023년 9월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분류는 데이터에 따르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등을 무기로 교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정제 석유 수출을 살펴보면요. 5,000배럴이 무역이 되고 있고요. 이는 불법 수출이 선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는 제재의 그 양을 초과해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곡물 또한 480만 톤만큼
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료 수입과 날씨가 개선된 것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곡물 무역 또한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의 미래를 살펴보면요. 회복세가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에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은 현재 북한에게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제 더 이상 강제로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재의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이 모니터링을 할 책임이 있는데 이제 이 제재가 4월 말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는 북한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많은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북한은 건설 근로자들을 이제 휴전 이후에 근로자들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재 전에 북한은 러시아로 월 $600를 평균 임금으로 지불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절반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을 살펴보면 이 섹터들이 전쟁 분야 이외에는 계속 활성화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국가들과도 이 카테고리는 이상한데요. 원자재나 스마트폰 등을 볼 수 있고요. 북한에서는 페트롤륨 등등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무기를 제외하고는 딱히 수출할 만한 품목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물류 비용이 대중무역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국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하며 현재 이 제재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책과 제재에 의존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본재 수입과 또 석탄 수출은 북한 경제 회복의 핵심 열쇠고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국가 모두 유엔 제재로 인해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 기간은 1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빨간색 표를 보시면요. 자본주의 2023년 수출량은 제재 전에 비해서 20%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가 되면 북한의 경제 회복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정책입니다. 북한 당국은 시장과 무역을 정부가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무역 시스템을 재건하고 있으며 이제 곡물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부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에 대한 노출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종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준비하신 팩트와 분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이따가 모든 발표자분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디스커션 세션에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제재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릭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관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기계가 잘 돌아갈 때나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면은 파인 튜닝을 하지 못하죠. 러시아가 최근에 비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제재를 우회를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재 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 체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악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 제재 조치를 어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으로 제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WMD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무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평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긴장을 한반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제재 조치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를 그냥 우리가 지금 해제해 준다라는 것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재 조치에 북한에 대한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누가 과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 조치가 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패널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경우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증거력도 아주 강하게 가져갔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었고 예를 들어서 해상 우회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크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패널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아주 조사를 잘 했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저희 전문가 패널에서 협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협력적인 국가들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조사 저널리즘을 하는 분들과도 저희가 이런 제재 우회 조치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패널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꽤나 믿을 수 있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었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엔에 있는 많은 회원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에서 저희가 세관이라든지 수입 메커니즘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패널이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P5 국가에서 일본, 한국,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서 8명이 와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 무조건 콘센서스 메커니즘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조치에 대한 오해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볼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거를 솔직하게 공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수의 외교관들만 열심히 조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인력도 딸렸었고, IT적으로도 저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패널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UN 외부 쪽에서 그렇게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를 잘 가져가는 것, 이런 거는 싱크탱크나 아니면 저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UN 밖쪽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G7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패널을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IT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무팀도 있어야 되고요. 전담 인력도 필요합니다. UN 밖에서 패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 조치를 이행을 하는가, 제재 조치를 통해서 뭐를 달성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재 조치에 대해서 액션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EU와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고 한국도 함께 협업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국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액션을 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컨택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이 다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뭐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예전에 보험사 사태 같은 경우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액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키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패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UN 제재 조치는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닫은 거지 제재 조치 때문에 뭐 국경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 지속적으로 북한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현재 침범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우회를 해서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던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제재를 우회를 해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에 있는 분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패널에 그냥 특정 나라가 위반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는 게 유일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는 충분한 처벌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자신들은 계속해서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냥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 거래 북한과 하면서 아예 아무 신경도 안 썼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러시아는 현재 비토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패널을 끝장내 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제재 조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위배를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P5 국가가 있는데 P5 국가 중에 P2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죠. 러시아랑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딴 나라는 뭐 굳이 행동할 동의라는 게 없죠. 여기에 대한 페널티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비즈니스 쪽에서 했던 것, 예를 들어서 제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달러 트랜잭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달러 트랜잭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재 조치를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답을 드릴 텐데 제가 답을 잘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파인 튜닝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릭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좋은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UN 패널 오브 엑스퍼트에서 직접 조정관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운드 테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Q&A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요, Q&A 창에 써 주시고요. 이름과 그리고 소속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이전에 아주 광범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릭이 했던 질문인데 제재 조치를 아예 없애게 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 목표 자체를 다시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릭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연사 선생님들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Nobody wants to answer, I guess. 예,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제가 좀 첨언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처치해야 될 거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제재 조치는 어쨌거나 WMD 개발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WMD는 지금 나왔습니다. 제재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었죠. 그리고 전쟁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쨌거나 북한은 현재 WMD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 체계라는 것이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아직 파인 튜닝이 되거나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제재 조치를 어쨌거나 아예 없애면은 아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아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유엔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재 조치에 대해서 실제 이익이 걸려 있는 미국, 한국, EU,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명확하게 언급을 해야죠. 제재 조치의 목표가 과연 뭐냐라는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 북한을 처벌하기 위한 거다. 아니면은 WMD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WMD 개발하게 되면 어떤 대가가 따른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제재 조치 자체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러시아처럼 계속해서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겠죠. 러시아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재 조치가 실패를 했으니까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제사회에게 제재 조치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지 러시아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겠죠? 에릭 선생님 감사합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including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위 관료급 사람들이 특히 미국과 한국을 보게 되면은 creating an entity outside the UN UN 밖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즉 POE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d when we have this new entity is going 우리가 이런 새로운 조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더 효과가 있고 장래 전망이 좋은 걸까요? 모니터링을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보고도 더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되도록 보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에게 질문하신 거죠? 젠다 황 선생님, Yeah, no, I was just gonna say. I mean, I think like 네, 저는 앞서 코멘트처럼 definitely more effective, but again, 잠깐만요. the issue, also 현재의 Eric 이슈는 was kind of touching upon was 에릭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right, 이슈 if 말씀을 it's 드리자면 outside the 만약 if it's 이것이 outside the UN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UN의 바깥으로 논의를 확장하자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다 손쉽게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방국들의 목적을 제대로 복제하지 못한다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구조 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이 된다면 이는 보다 심도 있게끔 패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부시나 C4ADS와 같은 리포트를 살펴보면 새로운 바디를 통해서 이 패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비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보다 활용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국가들 이미 패널 전문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새로운 구조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북한의 최근 활동들을 보면 이 패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리포트를 상당히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뱅킹업계에서 보고 있는 이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작으면서도 중요한 의견입니다. 이 패널들이 이런 데이터에 또 접근을 할 수 있고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민간 부문에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이를 어떠한 포맷으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릭님, 현재 이 Q&A에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스트라인저 가로네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신데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애니님께서 아까 말씀드리면 국제기구에서 혹시나 어떤 바디가 있는지 이를테면 G7은 상당히 제한적인 구성원들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나 일본 혹은 다른 국가들 혹은 북한이 이제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 이를테면 아프리카나 중동 등과 관련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G7이라고 말씀드린 건 좀 실수였던 것 같네요. 예, 어떤 기구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간에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이런 조직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다라고 제가 처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북한의 제재 우회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런 불법 활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명확하게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재 조치에 우회라는 것이 대개 중국에 있는 개인이나 그리고 특정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무역량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재 우회 조치가 많을 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패널 내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위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왔을 때 사전에 좀 검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민 박사님, 아까 발표 때 말씀하시길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비해서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경제 협력,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야심이나 계획에 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죠. 혹시 이 상황에서 극동쪽 러시아 경제 협력을 북한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제 생각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물자들을 북한에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전쟁 이후에 어떤 복구를 위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극동 러시아 뭐 이렇게 그 드만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뭐 추진하려고 여러 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의 인구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상황이 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과연 이 러시아와 그 북한의 경제 협력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And I'd like to ask one quick question. 예, 감사합니다. 이상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입장에 대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분석을 보니까 중국이 흑기사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행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는 거를 원치도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의 입장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패널 오브 엑스퍼트를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입장은 과연 어떠할까요? 네, 일단 저도 이동민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것은 뭐 한국 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되게 오래되었고,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조선족,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조선 화교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오랜 네트워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러시아는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전쟁 이후에는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그것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 사기업들 간의 경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윤호 교수님이 주신 질문은 지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또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모호한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중국과 북한의 안보 협력은 제한적이었고,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은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을 또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경제 협력은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북중 5의 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IT 협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꺼내고 있는 것이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유엔 외에 어떤 전문가 패널을 만들 경우에 중국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러시아 입장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방 정부로 가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Sang-suk. Bomsu, did you have any comments or questions?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추가 이상숙 선생님 문제 답변하는 있을까요? 거 들으면서 사실은 아까 저 김연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뭐 일정 정도 이제 계속 오피셜하게는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포멀하게 언어피셜하게는 이제 블랙 나이스로 이렇게 일정 정도 이제 제재 이 루폴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에서 여기 선을 넘어가면 이게 레드라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이 이 선을 넘어가면 레드라인이고 이 선을 넘어가는 건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선이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뭐 예전에 나오기는 이제 핵 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너무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또는 아까 이제 뭐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이 입장을 좀 바꿔서 완전히 뭐 북한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건 아니지만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숙 선생님께서 보실 때 북한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을 때 2017년, 2018년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충분히 대북 제재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 북한이 대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때 저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이후에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변했듯이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적인 상황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어떤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반갑지는 않고 이것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북한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전제 조건이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한반도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는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액션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중국의 이전보다는 다른 제재에 대한 좀 강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기준은 없을까요? 핵실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이제는 북한 자체적으로 하는 핵실험 가지고는 중국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남북의 어떤 액션, 그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Let me take a question from Celeste 감사합니다. 이제 앨리슨 에리터님한테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상업은행들과 기업들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상당히 빈도 높게, 강도 높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implementation, quote unquote, 혹시 이러한 제재에 관해서 뭐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은행이나 혹은 이제 상업 세계 합의의 컨센서스에 대한 약화 징후 등등이 혹시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젠데님과 에릭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로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행업계에서요. 5년 전에는 은행들이 확산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제재 조치를 좀 크게 봤을 때요. 어떻게 확산금융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물론 계속해서 이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관들을 살펴보면요. 현재 이런 규제 차원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사업을 이어나가고 싶어 하고, 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제재를 뭐 위반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모든 글로벌 은행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제재에 반대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로를 느끼고 있지는 않고 또 이 은행들은 또 어떠한
국가 이제 제재, 당국들의 어떤 규제가 있는지 등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은행 업계에 적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피로도가 현재 있다라고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제재에 대한 피로도는 보통 국가 차원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제재를 따르는 것은 그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뭐 사업을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뭐 위반해버리면 돈을 벌 수 없고 뭐 파트너를 불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업계에서 뭐 제재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낀다라는 표현은 뭐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reat. 예, 감사합니다. I think we have two questions for. So one is from Bill Newcomb. So for Dr. Lee, exports for munitions and missiles were drawn from but as it continues, earnings and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카운터파트 임포트가 나올 거고 2차적인 경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브레큰이 해준 질문이 두 번째인데요. 이종민 박사님께서 북한이 미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재 조치 압박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평양을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해소를 해줄 건지 아니면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윌리엄 뉴컨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까지는 아마 그 북한이 만들어두고 있는 그 재고를 러시아에 수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수량으로 나오는 보도들이 뭐 100만 발 수출을 했다고 이런 보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뭐 금액으로는 뭐 3억 달러, 6억 달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령 이제 러시아의 그런 전쟁으로 인한 그 수요가 계속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또 북한이 앞으로 이거를 이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산 GDP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도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억 달러라고 한다면 북한의 GDP를 대충 뭐 200억 달러 정도로 보면 1.5% 정도 되는 거니까 작은 수치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북한이 계속 이걸 이렇게 대규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뭐 군수 공장도 마찬가지로 설비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재 공급 이런 것들의 그 바틀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든 어떤 그런 기계 설비라든지 철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북한 경제에 굉장히 뭐 플러스 효과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네, 어떤 분 브라켄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네,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재집중화 그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면 결국은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이런 방향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재를 좀 느슨하게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그 오픈을 조금 제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 경제가 좀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었을
2010년대 초반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중국 대중 무역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든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고리가 이제 시장을 좀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중에 한 고리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조금 느슨하게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플러스 영향이 이 북한의 자체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hank you. 예, I 이 think 박사님 감사합니다. one last subtopic to discuss before 마지막 하위 토픽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야기해야 될 토픽일 것 같은데요. 북한이 크립토 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활동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환경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냥 질문을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가상자산 활동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재 환경이 바뀌고 있는 데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릭 선생님? Well, I think as the panel has demonstrated, that this is a critical. 과거에 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희 보고에서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아주 컴퓨터를 가지고 단순하게 훔치는 거죠.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패널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올해 나왔던 패널 보고서를 보더라도 크립토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돈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미사일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상자산을 훔치게 되면은 이거를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달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일반 자산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금융기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중국에 있고, 이런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크립토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환전이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수익을 북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멈추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add? 밴드님 혹시 첨언하실 think, 거 well, I think 있으신가요? definitely one trend 네, that North Korea has shown is 근데 북한이 보이고 있는 한 가지 트렌드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액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행동자가 있고 암호화폐 입장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해커들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이런 크립토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는 이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어떻게 환전하느냐입니다. 수많은 서방국 은행들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론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또 암호화폐를 계좌로 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료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 의심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의료를 표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중국 이외의 어떤 은행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회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이 돈이 여전히 가만히
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암호화폐의 혁신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이제 훔쳐오고 환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한 모든 스피커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 참가자분들께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꿀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 통역을 하신 분들께도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분들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